작년 말 국내 공식 실업률은 3.2%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5.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는 82만 명이지만 실제 실업자는 10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난에 처한 용산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지급 보증 방식으로 6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해 들어 출고가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펜텍이 5.9인치 화면에 풀 HD를 채용한 제품을 84만 원대에 출시한 데 이어 LG도 신제품을 60만 원대에 내놓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에만 전년 대비 37% 증가한 3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증가율과 규모에서 사상 최고 수준이며 대신 계획된 설비 투자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2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이고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200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현재 2000.13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1999.98로 2000선을 살짝 하회를 했군요. 지금 2000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을 지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1.55포인트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세한 코스닥 지수는요, 542.85포인트입니다. 1.5%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서 이제 1시간여 남은 시간 동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또 주말을 앞두고 요즘 더구나 북한에서 이래저래 약간 그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말 이게 시장이 쉬어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주식을 들고 가는 채 주말을 맞는 거를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꽤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정확히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알려드리죠. 네, 먼저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동양증권 투자분석부에 계시죠. 북한의 리스크, 증시의 단기 교란 요인일지 살펴보고요. 코스닥 상승 엔진의 재점화에 따라서 550선을 이끌 주도주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슈 진단입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증시의 분기점이 될지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고요. 네, 다음 주를 노려보는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 대북 리스크에 불안한 증시 하지만 강세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죠. 14일 날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매물 폭탄이 나올지도 염려됩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에서는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과 함께하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유닛 테스트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SSD 장비 추가로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 여의도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동양증권 투자분석부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북한의 리스크로 2000선을 좀 하회한 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안정감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북한 리스크가 과연 증시의 단기 교란 요인일 뿐인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두고두고 염려해야 되는 악재인지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안보리라든가 미국 쪽 북한 제재 이슈가 좀 등장을 하면서 오늘 북한이 좀 과격한 이렇게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비해서 다소 과격한 반응들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죠. 여기서 오전에 성명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에 맺었던 불가침 합의, 정전선언을 전면 폐기하고 그리고 남북한 직통전화나 어떤 연락들을 단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비핵화 백지화 선언까지 또 이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북한의 반응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관련 테마주였던 방산주들이 오전에 또 어제나 오늘 오전 같은 경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또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리스크가 발발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혹시 어떻게 보면 그 좀 큰 사안이 발생,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큰 이슈가 발발을 하더라도 단기 혹은 그날 그 장중에 어느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 조금 사태가 발언의 수위가 좀 높다는 점 때문에 좀 우려가 더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 북한의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 제재에 대해서 그 안보리 결의에 좀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북한이 또 뒤에 어떤 그 세력이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줄 세력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또 그 사태 자체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 과거에 어떤 대북 이슈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단기간에 그리고 관련주들의 어떤 부분적인 움직임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언의 수위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북한 리스크에 상당히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542.90으로 다시금 550선 탈환에 대해서 550선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움직임에 슬슬 재시동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가능할까요? 예, 지금 뭐 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먼저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이원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국내 증시가 뭐 해외 증시랑 완전히 차별화돼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옆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아직까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이슈가 지금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이런 지표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어저께 ECB도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위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기다 회복세가 점차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우려 자체가 그 개별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에 대한 우려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하방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다소 이렇게 상승 동력에 대한 아직 상승 동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옆으로 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 모멘텀을 바탕으로 강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예상되는 경우에 좀 많이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간극을 메꿔주는 측면에서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이 550선까지 성공적으로 올라간다면요. 자, 그런 장세를 이끌 만한 주도주라는 건 어떤 것들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 쪽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유전체 분석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체 진단이라는 게 지금 그 인간 유전자에 담긴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개인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뭐 약물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들 이런 개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 기술을 말을 하는데 그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질병 발생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맞춤형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최근에 그 의료계에서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치료에서 좀 예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미래 사업으로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건강보험, 재정 부담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야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들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관련 업종의 이 시황이 앞으로의 그 시장 확대라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가능성들을 봤을 때 유전체 진단 관련주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엔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1144.58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3년 7개월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미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오히려 사들이자 이런 움직임이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자, 그 현상에 대한 풀이와 또 그에 따른 향후 전망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그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또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어저께 BOJ에서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마무리했던 사라과 마사키 총재 후임으로 지금 구로다 총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금 뭐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계속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일본의 강력한 경기 부양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하고 함께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엔화 약세가 조금 더 부추겨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일단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엔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분명히 엔화는 약세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뭐 급격하게 속도가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목표치를 내놓은 게 엔과 달러의 비율이 95에서 100엔 정도 수준을 타겟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의 내수 경기 회복 조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처음 시작됐을 때 11월, 12월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뭐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업종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IT 부품들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증시의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재들로 또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엔화 약세가 이제 그냥 단순히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본 내수 경기를 부양해준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지금 일본 환율 움직임에 대한 상당히 경계감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경계감을 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 쪽에서의 또 환율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일단은 뭐 목표한 어떤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불안 요소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또 외부의 불안 요인들을 더 크게 외부의 불만들을 더 크게 만들면서 환율을 더 약세 쪽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갈 그런 개연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화가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는 좀 조절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엔저 현상이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한 5년간의 지표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엔화와 원화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2008년도 8월에 928.82원 100엔당입니다. 최저점을 찍었다가 불과 한 반년 만에 1616원까지 이게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것이 요즘 들어서 다시 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 한 29% 정도가 지금 엔저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저점이 928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선까지 빠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양황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부양 위주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빈약한 경기 모멘텀, 그리고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랠리에 좀 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지수가 쉽게 밀릴 것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하방에 대한 부담하고 상승에 대한 기대가 모두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수익률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는 테마주 관련해서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조병헌 연구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과연 증시의 분기점이 될지 김영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이 다시 조정에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디커플 현상 또다시 시작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와 오늘의 저항하고 조정세가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에서 2030포인트의 저항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2월 마지막 주에도 그랬었고 이 3월 들어서도 주 초 또 주 중반에 모두 4차례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 모두 다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동일한 지수대의 마크가 반락하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하고 어제부터 시작한 이 하루 반나절짜리 조정으로 인해서 장중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조정이 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오늘의 저점 2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는 반등을 내주고 좀 지지력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미국이나 일본 쪽의 모습을 보더라면 다우지수가 이제 3월 5일에 사상 최고가 진입 이후에 이틀 연속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이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2% 넘게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다시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역시 좀 올해 초에는 강했지만 2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뚜렷하게 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처럼 좀 디커플링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고점에서 무려 한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부터 따져본다면 우리 시장보다 중국 쪽이 더 조정폭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미국과 일본하고 중국과 한국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경제가 이 대외 의존도가 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많이 커진 점 디커플링이 나타날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하고 주식시장의 좀 아킬레스건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봐도요. 이 중국 관련주들이 올해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저치까지를 기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런 디커플링의 정도가 종목별로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나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 산업 부문을 공통적으로 살리자는 그런 동조화가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이 경제 의존도가 좀 많이 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 동조화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또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축에 속했는데 또한 그 위기를 가장 빠르게 좀 극복한 나라가 됐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극복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동조화의 근거를 좀 찾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 경쟁이 좀 심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 요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디커플 현상이 단순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만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미국의 다우 지수만을 놓고 보더라도요.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사실 종목별로 따져본다면은 모두 다 신고가를 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작년 말 수준의 주가로 좀 등락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계업종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하고 아주 비슷한 흐름이 이런 캐터필러 같은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신고가를 내는 지수는 신고가를 나더라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한 그 산업이나 기업의 흐름은 동조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업종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신고가 흐름하고 우리가 동조할 수 있을까의 근본적인 그런 분석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흐름을 비슷하게 나타내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도 신고가가 아닌 그런 모습이고요. 따져봤을 때 이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가 속하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이기는 한데 이 BOA나 CT나 주가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던 회복이 좀 강했었던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융주 쪽 같은 경우가 끌고 간다 이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결국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뭐 같이 동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논리로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그런 경우도 많고 신저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동조화 속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봤을 때 글로벌 물동량의 지표로 한번 그 경기 동향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 페덱스 같은 기업이나 또 아니면 기업 동향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제록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동종 기업들하고는 아무래도 업황이 좀 차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밖의 종목들을 보면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같이 동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심이 드는 게 보잉이나 아멕스나 파이자나 존슨앤존슨 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를 찾아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연관성으로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한다 해서 우리가 신고가를 쫓아갈 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유다.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의 등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경쟁사가 돼버린 상황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점유율 문제가 올해 내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으로 인해서 포커스를 받을 텐데요. 이제는 포드나 GM 같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해서 현대차가 동반 상승할 수는 없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제적으로 이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좀 기업들이 하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좀 국내 경기하고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향후에 좀 나타나고 경제 흐름을 좀 돌려 세워주는 그런 흐름하고 이어져서 주가가 동반 강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동반 상승에 대해서 예로서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 논리는 좀 설득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 앞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크리티컬한 레벨로 또 들어섰다는 점, 이 점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090원을 넘어섰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1,050원하고 1,090원의 박스권에서 1,090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N1 환율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치가 지금 올해 들어서 최저치로 지금 N1 환율 떨어지고 있죠. 결국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인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이 2월 달을 기대해보자라고 했을 때 요인이 이 정책의 변화 이거였었는데 지금 3월 들어서면서조차도 이 신정부의 이 정책조차가 나타나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정부 경제 부양 조치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고 작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계속 미뤄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정부 구성부터 좀 해야 될 상황이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점에 기대했었던 경우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 그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마저 뭐 굳이 틀릴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도 외국인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시퀘스터 등등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4 출시라든가 그런 또 경제적인 이슈들도 많이들 겹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미치는 이벤트들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시퀘스트 협상 같은 경우가 사실 글로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 아니란 점들은 다들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중국 전인대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단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경기 부양책 쪽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중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대전인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모두 재료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차차 좀 재료가 서서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강도 면에서는 전 정권하고는 좀 약간 좀 차별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금통위 쪽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좀 단절되는 그런 느낌인데 과연 이번에는 금리 인하 쪽을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한번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 수준의 흐름이 지금 금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 금리 인하 결정을 못한 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일정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좀 정부 구성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좀 확신하기는 힘든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난달 말에 발표된 이런 경기 흐름의 수치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명분이 오히려 강해졌다. 이 점은 좀 보셔야 됩니다. 한데 정치 논리가 과연 힘을 쓸지 어떻게 될지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인데요. 항상 이 옵션 만기일 이번에는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고 쉽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한 시장 내부적인 요인이 좀 강한 상태고요. 또 기술적인 위치도 조금만 건드려도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민감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기업적인 측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갤럭시 S4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론이 되어 왔었고 이 주가에는 많이 반영됐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호재일까? 호재라면 이미 반영된 것일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먼저 지금 조정을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도 이제 조정세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저는 옵트론텍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상당히 좀 조정폭을 많이 받고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작 이 출시되는 것은 마치 저거하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영업실적을 발표할 때 사상 최고 영업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점이 이번에 갤럭시 S4 출시하는 때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 거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포트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예측 대응은 다음 주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측은 좀 실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많이 앞서가는 것보다는 좀 한 발짝만 앞서가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모하게 좀 예측을 하거나 좀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한 다음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IT나 화학산업재 이쪽에 대한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20%씩 유지를 하고 금융 15% 그리고 내수주 쪽을 이번에 좀 편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금 30%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에 좀 현금을 확보하자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확보된 현금으로 이제 좀 내수주 쪽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보인 내수주 쪽에 대해서 좀 편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지수 관련주 편입은 한 2,000포인트 이하에서 좀 신경을 쓰자 매수 기회를 찾자 분할 매수로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현금 30%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는 해외발 변동성 요인이 생길 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기회로 삼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과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래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용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전해주십시오. 간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고 또 오늘 북한 측에서 남북한 판문점에서 이제 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2000선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방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업 업종들이 이제 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은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좀 무더기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단발적 리스크라고 보이고 시장 추세를 이제 반전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벤트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는 3월인데요. 자,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뭐 강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보다 더 강한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직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좀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시캐스트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그게 이제 3월에 바로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동 삭감 시점은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 오바마 정부랑 이제 정부와의 의회와 조금 이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협상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이제 불가피하긴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 상의 이제 문제는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그러한 충격들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수급을 살펴봐드릴 텐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인들이 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흥국 주식 등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외국인의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긍정적으로 증시를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이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기울려면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좀 실적 장세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3월에 모두 거의 마감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 관련해서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시점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조금 전략을 짚어드리자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과 북한발 리스크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벤트를 조금 확인한 후에 그런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3월 달에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과 또 일정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목해야 될 일정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3월 6일에서 3월 17일까지 중국 전인대가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고 있고, 그리고 3월 14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같은 날 또 갤럭시 S4 공개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중국 소식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갤럭시 S4 공개 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중국 전인대가 이제 다음 주말이면 끝이 납니다. GDP 등 내수 확대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 관심 가져볼 만한 내수 부양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한 게 재정 적자 규모를 1.6%에서 2%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 신규 취업자 수도 900만 명 이상 늘리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된다면 이제 내수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한 그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고 또한 이제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좀 임금 상승률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주로 화장품주나 의료주나 음식료주 그리고 IT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제 시진핑이 그 대기오염 방지에 대해서 5년간 60조 위안을 이제 투자한다고 이렇게 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학주나 환경 관련주들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인민들의 어떤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여행주, 음식료주, 또 IT주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또 이게 폭탄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이날만 되면은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증시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조금 물량 부담이 지금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2,000선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2조 원대에 좀 육박한다는 이런 보도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최근 또 차익 매수도 많이 들어왔었고 3월 결산법인의 배당도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결산을 앞두고서 국내 기관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3분의 1 정도는 청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음 주 전략으로 말씀드렸을 때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좀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으로 좀 마련해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좀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은 줄 수 있으나 계속적인 지수 상승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14일에 갤럭시 S4가 드디어 또 뉴욕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에도 상당히 많은 큰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부디 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네,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그 갤럭시 S4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는 어떤 걸 장착할 것인지 여러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 이제 부품 업체들에 대한 그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척도로 판단이 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S4의 아이 트래킹이라는 이제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을 따라가는 이제 기술이 탑재된다고 알려지면서 피델리티나 필링크 등 같은 이제 주가들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금 그 부품주들의 움직임, 좀 상승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ICD를 비롯해서 비아트론, ELK, 크로바 하이텍 등 이제 그런 부품주들의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아트론, ICD, ELK, 크로바 하이텍 등등이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라고 찝어주셨고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은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이제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이 동사는 이제 팜스토리나 마니커 그리고 서울사료 등 이제 탄탄한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들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과 유통 중심의 그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지분법 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실적 포함을 또한 이제 연결 이익 기준이 계속적으로 이제 500억 이상이 달성이 되고 있다고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 면으로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KB 자산운용 측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움직임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 3월달에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지금 급등 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3월 4일에 보시면은 이제 121선을 강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런 매물대를 돌파했던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 오늘도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주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 유효한 이제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매수가로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은 지금 제가 이제 추천했을 때 3,400원에서 3,500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근처인 3,20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3,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트 비중은 한 20%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비중 잘 유념하시고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3,400원대 정도에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3,700, 손절가 3,200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무지하게 간단하네요. 현금이 60%, ICD 한 종목 40%, 6대4 비율로 현금이 많습니다. 네. 자, ICD 한 종목만이 편입되어 있는데 1.6% 지금 수익이 나 있고요.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ICD 한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제가 추천한 후로 그 14,100원까지도 좀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수급적으로 체크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 3월 6일 날 보면은 기관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건 지금 그 초반에 상승 초반 그 상장 초기에 있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좀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물량이 나왔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날 만약에 물량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으면 좀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락 기간에 그 대량 매도가 나오고 나서도 그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고 그리고 하락 폭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21선에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음 주도 조금 횡보세를 보이다가 갤럭시 S4 이제 출시일 그 전후로 인해서 모멘텀 받고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점 유효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는 지금 전략이 유효하고요. 만약에 그 손절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멘텀이 셉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지바이오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면서 박영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할까요? 네, 두 종목이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상 대리의 SBS 미디어 홀딩스가 1.8% 수익이고요. 이기택 과장의 텍산이 0.3% 수익입니다. 반면 세 종목은 아직까지는 손실권입니다. 이정복 대표의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1.3, 전진우 팀장의 화인텍 마이너스 2.5, 그리고 박지훈 과장의 이노칩 마이너스 2.7입니다. 퍼센트 손실입니다. 네, 자 그럼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제 처음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고르시는 종목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 거두신다고 들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그 선구안, 그 비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시장 중심 종목으로 좀 선정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항상 돌고 마련인데 그 중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편이고요. 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수주 여러 가지 것들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보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현재 매매 전략은 중소형주 위주로 강한 좀 매매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3월 내내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 부분에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 눈여겨보시는지요? 네, 오늘의 종목 유니테스트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설명 주십시오. 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삼성을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거래 중인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매출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버닝 테스트 장비가 하이닉스 쪽에 지금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SSD 장비 추가로 올해 매출 발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순조롭게 발주가 되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액은 약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상승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3,400원 근처겠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4,000원 정도 전고점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강한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죠. 3,1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유닛 테스트 매수가 3,400원 근방에서 목표가는 훌쩍 높여 잡아서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 요즘 들어서 이제 IT 관련해서 그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앞으로 톡톡히 볼 수 있을 그런 유망한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수익률 높은 수익률 거두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역삼 PIB센터 조윤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께 화인텍 AS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화인텍 말씀하셨는데요.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수요일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제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한다는 군사적인 위협 발언도 있었고요. 시장 장중에 한 1% 정도 넘는 하락 주고 좀 보합한 움직임인데 그 경기 외적인 시장 하락 요인에 비해서는 현재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8,450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변동성 안에 있는 밴드폭 중심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경기 내적인 외적인 좀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어쨌든 종목 상승 바라려면은 실적이랑 수급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할 건데요. 화인텍 LNG 본행제 만드는 회사인데 전방 산업인 그 조선업 현재 뚜렷한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업이 2007년도, 8년도 호황일 때 대부분의 기저제 업체들 좀 공급 과잉에 있었고 그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LNG 시장선과 이 본행제 기자재 업체들은 첫째는 그 LNG 시장의 정점이 2007년도 조선 호황기보다 조금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2004년도, 6년도 이후에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그리고 둘째는 다른 기자재 업체들보다 이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생겨날 위험도 없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다시 그 LNG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화인텍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좀 풍부한 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8,450원대, 500원대 되는 그 가격 현재 실적 대비해서 한 PER 10배 수준인데 엊그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9,800원 유지하고 추세를 이탈하는 8,2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좀 보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인텍 현재 마이너스 2.5%인데 여전히 보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이제 몇 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2,000선은 잘 지켜내고 있는 우리 증시 조금만 더 높은 선에서 오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